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영희 그로스 리서치 수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금 우리 개장하고 지금 한 30분 다 돼갑니다만 어떻게 지금 파악되세요? 방금 속보가 좀 떴는데요. 네. 지금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네.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제 원래 10억에서 50억으로 유지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이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코스닥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사실 끌어올렸던 방어를 많이 했던 네, 부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바닥을 딛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 그 이유들이 뭐였냐면 이제 국내 업체들도 LFP를 한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고, 그럼 지금 캐즘으로서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곳은 어디냐? ESS 쪽을 좀 주목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이거 캐즘 현상 좀 극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NF도 이제 7% 이상 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엔캡, 뭐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양도세까지 이렇게 50억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ESS 쪽, 셀 쪽이 굉장히 강하긴 하네요. 이게 사실 미국이 중국에 고유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데에서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SDI 주가를 보시면은 SDI가 그동안에 LG엔소라고 SK이온 대비해가지고 미국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발 늦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ESS 쪽에서 삼성 SDI가 이번에 수주를 많이 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나온 뉴스였거든요. 근데 오늘 LG엔솔은 1% 가고 SK 이노베이션이죠. 뭐 이제 오늘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로 뺀다라고 했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 대비해가지고 삼성 SDI가 지금 6%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ESS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무슨 탄산 리튬 관련 주들 네. 지금 뭔가 재료가 받쳐주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탄산리튬은 중국이 많이 더 빠릅니다. 더 이건 빠르다. 네, 훨씬 더 빠릅니다. 탄산 리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네. 탄산리튬 배터리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저가형 배터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 소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고밀도가 될 수는 없어요. 효율이. 그럼 지금 NCM 배터리라든지 NMC 배터리라든지 이런 삼원계 배터리나 네. 아니면 뭐 LFP 배터리도 셀트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효율이 많이 늘어나긴 예. 했지만 나트륨 배터리냐 탄산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아직 상용화는 되진 않았습니다. 어허. 되진 않았는데 그럼 이게 첫 번째로 쓸 곳은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예. 오토바이 쪽 예. 이런 쪽에 쓸 수가 있겠죠. 왜냐 오토바이는 사실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동네 마실용이나 아니면 뭐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일 텐데 그러면은 비용이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작아야 되는데 그럼 배터리도 적게 예, 들어가야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특히나 CATL이 그 일상생활에 있는 걸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어허. 만약에 나트륨이라든지 탄산리튬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위협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좀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는 사실 탄산리튬이나 나트륨 배터리에서는 중국 업체보다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LFP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왜 LFP를 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탄산리튬이나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이거 뭐 100km, 200km 가면은 굳이 차에 장착하지는 않잖아요. 500km, 600km 이상 가야지만 그렇죠. 차에 장착이 될 텐데 지금 LFP도 예전에는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탑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인산철 같은 경우는 NMC, NCA 배터리보다는 사실
권장 충전량이 이제 80%거든요. 3원계 배터리는. 근데 그 인산철 배터리는 100% 다 충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차에 들어가는 거는 LFP 쪽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리튬이면 리튬이지 탄산 리튬 뭐 좀 톡 쏘는 맛이 있나요? 먹어보진 않았어요. 왜 탄산이지? 참, 너무 무식해. 저는 아니 저도 잘 몰라서 탄산 리튬 질문한 건데 소장님이 거기 톡 쏘는 맛이라고 하면 탄산 음료라 그러잖아 우리. 탄산, 네, 화학식 탄산이 들어간 거니까. 참, 에이, 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여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초에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지금 강부합권이고 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또 뭐 APR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화장품 쪽 뭐 달바글로벌도 달바글로벌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제 한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긴 했거든요. 오늘도 네. 두 자릿수 하락이에요. 예.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예.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강한 음봉이 나왔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이게 갑자기 실적 발표하면서 매물이 다 쏟아지는 네네. 경향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달바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역성장?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25년 5월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 비용이 들어갔을 테고, 그다음에 이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역성장인데 이거는 다음 분기 실적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일회성 비용 뺐을 때는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이제 LG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을 뭐 이제 따라잡았다라는 의미가 좀 의미는 그 코멘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시총이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이 넘어섰었죠. 네. 예. 그러니까 APR이 2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3,277억에 영업이익 846억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하는 주축이 뭐였냐면은 이제 화장품하고 뷰티 부문이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메디큐브.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네, 네. 큐텐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사실 많이 쏟아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에는 메디큐브는 라인업을 쭉 세웠습니다. 원래 우리도 쿠팡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라인업이 그러니까 그 탑 판매량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열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메디큐브는 아마존에서 그걸 쭉 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흥행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에서 216% 성장을 하면서 매출 비중이 이제 70% 가까이 육박이 되었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메디큐브는 이제 브랜드로 하나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게 또 이제 어떻게 패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서 붙이는 건데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네, 또 네. 사고 이렇기 때문에 로열티가 좀 높기 때문에 APR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로 받는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다음 질문 왜 네? 안 하시고? 아니 지금 저게 메디큐브구나 싶어서 화면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로 모공 패드. 네. 예. 뭐씨 올리브영 데리고 가준다 해놓고 데리고 가지도 않고. 아니 사모님하고 가시면 된다고 시청자분들이 올리셔가지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좀 모아서 그냥 사모님하고 가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또 탐방 다녀오셨구나. 아이텍? 네네, 맞습니다. 요 반도체 후공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반도체 후 공정이고요. 네. 반도체 후 공정 중에서 이제 테스트를 좀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요? 제가 이게 그 동탄 쪽에 있는데 예. 동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한 2시간 반 걸렸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네. 근데 직접 공장까지 라인 투어 하면서 예, 방진복 예. 입고 들어가서 한번 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텍이라는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과정은 이제 설계, 웨이퍼 생산, 조립, 테스트, 판매, 유통 뭐 이렇게 네. 크게 과정으로 유지가 되는데 아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생산되고 이게 불량일 수도 있고 양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장비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다시피 쭉 있는데
이게 주요 고객사는 LG전자라든지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 아니면 넥스트칩 이런 한 1,700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테스트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보자면 한 7%에서 18%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좀 평탄화한다라고 했을 때 10%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도 반도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토종 팹립스 업체 그러니까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사피온, 퓨리오사 AI 뭐 이런 업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MPU AI 반도체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테스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를 할 때는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어요. 이거를 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시간당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현저히 적은데 AI 반도체는 대당 뭐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자면 뭐 8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불량으로 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테스트 단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AI 자율주행 고사양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 이제 PS5000을 2대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 V93K라는 장비가 라인업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거를 제가 직접 가서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 어디 업체 하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리벨리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벨리온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의 주력 장비 PS1600 대비해서 테스트 속도가 이제 1.5배에서 2배 빠르기 때문에 네. 캐파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AI 반도체 토종 팹립스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이 AI 테스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느 기업이죠? YC캠인데 YC캠 유리기판 쪽. 네, 유리기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거의 10장 넘게 썼습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연구원들이랑 좀 쉽게 쓰느라고. 네, 쉽게 쓰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다. 뭐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주주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보고서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뭐 다 찾으면 나옵니다. 이제 뭐 검색창에 찾으면 나오고. 뭐라고? 그루스 리서치라고 찾으면 나오긴 그루스 하는데, 리서치. 네 일단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리기판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짜 유리야? 저 지금 절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죠? 아닌가? 마음의 소리가 우리 소장이 양옆으로 마음의 소리 많이 들으시네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실까봐. 글쎄. 네, 진짜 유리로 된 기판입니다. 보통은 FPCB에서는 이제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리콘 기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쓰이냐? HBM에 보시면 한미반도체 TSV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TSV라는 공정은 뭐냐면 그 S는 실리콘입니다. 네. 그다음에 TGV 공정은 유리판에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그 G는 뭐냐? 글라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글라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이제 2나노야, 3나노야, 4나노야 그 나노 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리 과정에서 메모리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노 단위로 가면서 더 집적도를 늘려야 돼, 더 해야 돼. 이래서 이제 1나노로 가냐, 원자 단위로 가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실리콘 6기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한 기술로 됐는데 이게 교체해야지만 어느 정도 그 인프라가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6기라든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팽창 계수, 평탄도, 낮은 유전 손실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문제 뭐예요? 열 나는 거. 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열 나잖아요. 글쎄. 근데 이게 다 그 메모리 병목 현상이 심화되다 보면은 네. 그럼 이거 열에 대한 전도 어떻게 할 건데 네. 열이 많아지면 실리콘이 팽창이 되다 보면 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유리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팽창이 잘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뜨겁지 않는 이상은.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TGV 공정은 뭐냐? 이 기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뭐 몇십 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코어층을 유리로 대체하냐, 인터포저를 유리로 대체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코어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포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빠르고 지금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TGV 공정은 유리가 전기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공정을 쫙 뚫어야 됩니다. 구멍을. 그게 TSV 공정은 기존의 기판에서 뚫는 거죠. 네. 근데 TGV 공정은 유리에서 뚫는 겁니다. 근데 유리는 조금만 톡 해도 깨지면 깨지잖아요. 다 깨지잖아요. 글쎄. 그래서 예. 이 난이도가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GV 가공 기술이 유리기판 상용화의 첫 번째 단계인데 관문인데 이제 여기서 성공이 된다,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도금하고 증착 공정은 최종 수율의 관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TGV 공정에서 도금 방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방리액, 감광액, 현상액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YC캠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YC캠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토레지스트, 네. 그 감광액 외에 웹 케미칼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C캠은 이제 실체가 있는 유리기판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회로 형성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도 회로 형성을 쭉 하잖아요. 이 회로 형성 지금 어떻게 해요? EUV 공정으로 하죠. 근데 이 회로 형성을 할 때 RDL이라고 하는 공정이거든요. 이게 핵심 소재 3종 감광액이 뭐냐면 방리액하고 현상의 감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모두 다 메이저 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이 다음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300이랑 400나노의 아이라인 광원 기반 반도체 노광 소재 개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좀. 네. 이거는 300나노, 지금 EUV는 뭐 10나노 미만에서 쓰인다라고 하면은 300나노, 400나노는 그 윗단계예요, 아직.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좀 덜 된 네, 거, 네. 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Y시킴은 유리기판 이제 회로 형성 공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유리 금속 간의 접착력을 좀 더 쫀쫀하게 해주는 코팅제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RDL 공정이 계속 단층이 아니고 적층이 되다 보면은 이게 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 코팅제가 네, 그래서 수율 안정화의 핵심 소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의 품질 레퍼런스가 확보될 경우에는 해외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유리기판 플레이어, 최근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다 철수했거든요. 왜냐? 원래 인텔이 제일 먼저 들어갔었죠. 네, 근데 인텔의 지금 재무 구조를 보면은 6분기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CEO 바뀌고 나서 리프탄으로 바뀌고 네, 나서 네.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자본 지출 캐펙스 전략에서 오펙스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야, 우리 이거 돈 없는데 자본 지출하면 안 돼. 일단 운영 비용만 써.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메꾼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AI 반도체에서는 열이 더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나라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